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 팟캐스트 인문학 산책입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리죠. 오늘부터 내년까지 4회에 걸쳐서 정말 멋진 방송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번 방송도 저랑 같이 출연자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겁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시겠습니다. 김종철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깁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 법학에도 여러 전공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헌법을 전공하시는 분. 네,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엄청나게 커진, 정말 헌법 제정 이후에 이렇게 커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 김종철 교수님을 모시고 헌법의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살펴보는, 헌법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진단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역사상 가장 커졌다. 실증적인 통계가 있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그런 걸 안 저희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는 광장에서 헌법 조문을 이렇게 엎조리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로 봐서 가장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부로 붙이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수준으로는 가장 그런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2008년 광우병 촛불할 때 헌법 1조 가지고 노래 나왔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1조 1항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조문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저희들 최근에 좀 이렇게 감명 깊게 듣는 것은 우리 이제 국민 개그맨인 우리 김재동 씨가 헌법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우연히 만난 기회에 어디서 헌법 공부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독학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헌법 조문을 좀 열심히 읽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냥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서. 근데 제가 구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사용하는 예나 또 해석 이런 것들이 너무 구구절절히 제 생각하고 비슷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또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개그맨이 헌법을 가지고 소재로 삼고 그래도 헌법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고 배울 점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는 분명히 이제 헌법이 뭔가 의미를 가지게 된 그런 시대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헌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재동 씨도 이제 그럴 텐데 아주 거칠게 여쭤보면요. 헌법 왜 중요합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아니, 제가 이런저런 이제 시민들 강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헌법이 이렇게 중요해진 건 원래 헌법이 중요해지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요한데, 사실은, 원래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기로는 물과 공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 물, 공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이 사실은 헌법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데도 우리 물, 공기에 대해서 요즘 사실은 물이 중요하니까 물을 사서 먹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얼마 전만 해도 물은 너무 풍족해서 물의 중요성 몰랐고 그다음에 요즘도 공기가 나빠져서 이제 미세먼지 이야기하지만 공기 이렇게 중요성 평소에 느끼고 살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헌법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24시간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헌법이 정해놓은 가치와 룰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물과 공기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개별적인 존재.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의 시민들은 다 그냥 알아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와 별로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지만 이 정도 빼고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학생이어도 그렇고 또 그냥 직장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인데 헌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되는데요.
아니 박근혜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정말 일상으로 이런 파국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물과 공기처럼 중요한 거다.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그래, 그 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생수를 저희들이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그 생수가 그냥 아무나 그냥 그 물병에 넣어서 팔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거 물 관리되어지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국가에서 뭐 하나 써야 되는 게 있죠. 언제 만들었고. 예. 그리고 뭐 룰이네요. 유통되는 관계에서도 다 그 규제를 받잖아요. 그게 다 이제 법인데 그런 거 없이 물을 사고 팔고 먹고 하실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드냐? 국가가 이제 입법을 하고 이제 행정기관이 또 그걸 구체화하는 또 행정 입법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 국가 권력을 누가 형성하느냐 이런 거에 관한 정해놓은 법이 이제 헌법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생수를 만들어서 제조 판매하고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 국가가 사실은 다 못하게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이템이 있다고 사업하는 그렇죠. 건 아니죠. 그다음에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는 뭐 아무 물이나 먹고 싶은데 왜 그거를 국가가 통제해가지고 누구 물만 사 먹게 하고 다른 물은 못 사 먹게 하느냐. 그건 전부 다 우리 생활에 다 직결되어지는 문제들. 그것들과 관련된 질서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어지는 게 헌법인 것이죠. 뭐 먹는 거 뭐 생수만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당장 달걀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국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그래서 꼭 뭐 권력이 뭐 박근혜 게이트 이런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게 사실은 권력 작용의 결과인 것이고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다 규정을 받는 삶이더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러면 거꾸로 여쭤봐야 될 지경이네요. 개인의 삶에서 국가와 무관한 게 도대체 뭐가 있나라고 여쭤보는 게 맞겠네요. 뭐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서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예, 엄밀히 말하면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다. 국가 떠나서 사실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이 정도 하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는 내면의 상상.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아무렇게 생각. 그것도 국가가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하고 있죠.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그런 보장을 기본권으로 안 해주면 사실은 국가가 나와서 너 그거 고백해봐, 드러내봐 이렇게 강요해도 항변할 길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 원님 재판처럼 그렇죠. 미제를 네가 알렸다. 그렇죠. 너 박근혜 미워하지 막 이렇게 밝혀봐 이러. 당연하죠. 그거 뭐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직접 케이스가 뭐 없지만 외국의 경우 보면은 이제 종교 탄압하기 위해서 내심의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놓고 한번 밟아보라고 하는 그런. 일본에서도 했었죠. 배교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관계되죠 당연히. 마녀 사냥할 때도 마녀 식별법들 있잖아요. 물에 빠뜨리고 살아나면 마녀, 죽으면은 사람. 그러니까 그 헌법에 뭐 직간접적으로 안 관련된 거 하나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런 뭐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있는 모든 24시간 생활 자체가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가 그걸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헌법이 우리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여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 김종철 선생님께서 24시간 말씀을 하셔서 혹시 23시간 30분은 아닐까 했는데 표현하지 않는 양심의 문제, 내면의 문제도 사실 국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잠자는 것까지도 다 규율을 받는 겁니다. 그야말로 100%는 예외 없이. 잠자는 것도 일종의 수면권이잖아요. 수면을 방해받지 아니할 인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아는 거는 너무너무 필수적인 거네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해서 필수적인데 평소에는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살면 된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인권이 사실은 침해되고 있어도 침해되는 줄 잘 몰라서 잘 실현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다. 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 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뭐 사람은 없는 거죠. 소설 속에 있는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크루소도 그래서 법 있는 세상으로 오기 위해서 무인도를 탈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잖아요. 잠깐 동안에 로빈슨 크루소 말고는 예외가 없다.
근데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남녀노소 뭐 우리가 지금 귀천은 없습니다만은 뭐 있나요? 금수저, 수저, 하여튼 빈부 뭐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헌법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인데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헌법을 공부하거나 알게 되는 계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의무교육인 이제 네네.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보면 지금은 구체적인 교육 과정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사회 과목이나 도덕 과목, 뭐 올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공중 도덕 이야기 사실은 그 다 헌법적 규범들입니다. 아니 근데 헌법을 따로 배우진 않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 도덕과 관련된 내용,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룰마저도 사실은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가치거든요. 정신이죠. 그것을 이제 헌법이란 이름으로 다루지 않을 뿐이지만 사실은 국민 시민 교육의 기본으로서 교과 과정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과 그것을 사실은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헌법의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 교육이 사실은 없는 게 아니다. 이게 제 말씀이고. 근데 그 헌법의 이름으로 그게 관련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고를 잘 못하고 그런 것들은 잘 안 가르쳐지죠. 그게 문제죠. 또 하나는 일본이 몇 년 전에 그 도덕 교과를 중학교에서 그 거민정 그러니까 선택 교과로 놀까 말까 가지고 논란을 벌였었는데 우리는 도덕이 완전히 필수잖아요. 그 국가가 이제 제도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글쎄 교과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국가가 국민들을 계몽하고 도덕적으로 훈용시키는 도덕교사의 역할 그래서 좀 거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 뭐 이런 걸 알려주기보다는 뭐 폐를 끼치지 마라. 그래서 도덕이나 또는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국민윤리가 제대로 된 헌법교육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권리와 이제 책임이 같이 가는 것인데 책임만 강조하는 것은 헌법에서 반쪽만 가르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헌법이 아닌 것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옳으신 말씀이고 책임이나 도덕에 대해서 권리도 같이 인권도 같이 가르쳐야 이제 온전한 헌법 교육이 되는 것인데 말씀은 이 윤리 도덕 책임 부분도 그게 헌법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그래도 그 가르치긴 하나 좀 부족한 건 맞는 건가요?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하죠.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민주주의적 위기를 가지고 혹은 공동체 전체가 조금은 뭔가 바꾸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공감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이런 헌법 교육을 충분히 충실하게 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이거나 가치면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런 체계적인 헌법 교육을 시민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차원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자아 형성에 있어서 조금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물질 중심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거는 어떤 공동체 지향적인 삶 그리고 자기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는 조금 소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헌법 교육이 조금은 충실하지 못해서 생기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종철 교수님을 모시고 시민 헌법 교육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생긴 건 언젠가요? 이것도 요새 논란이어가지고. 아니 뭐 엄밀히 크게 말하면 헌법에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모든 공동체에는 헌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조선 이런 데는 없는 거죠. 조선의 경우에도 오늘날처럼 이제 개인이 이제 인권을 가진다라거나 그다음에 민주적으로 국가 권리 행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헌법은 없지만 거기에도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그럼 국가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범은 존재하죠.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다 헌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뭐 토마스 페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인민의 의지가 헌법을 낳고 헌법이 국가를 낳는 소위 입헌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헌 민주 모델의 헌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룰은 있었다. 예, 그런 엄밀히 말해서 그 기계적,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헌법은 국가의 권력의 어떤 기초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적용을 받게 되는 그때는 이제 시민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백성이죠. 혹은 신민, 지배를 받는 그런 관계로 돼 있는 그 자체. 그래서 그 내용이 가치가 입헌적이고 민주적이고 뭐 인권 신장적인 게 아닐 뿐이지 헌법은 있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예. 하여튼 언제 생긴 겁니까? 근데 한반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의미의 이제 헌법이 아니고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다음에 공동체나 국가 권력의 운용이 이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이고 그것은 이제 근대 이후에 상징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이런 것들 계기로 이제 인류 사회에서 이제 그게 지배적인 이제 모습이 된 것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1948년에 대한민국을 이제 정부를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이제 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전에 이제 식민 시대에도 1919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져서 거기에도 이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라거나 뭐 약헌 뭐 이런 형식의 헌법이 좀 불완전하지만 존재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규범적 기초가 되는 데는 구조적으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뭐 선언적 의미 그런 의미 있는 과도적이고 임시적인 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급을 하자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우리 헌법의 전문에 그 정신을 법통을 개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쪽에도 소급은 되지만 실질적인 이제 규범력으로 가지고 이제 운용이 된 것은 이제 1948년부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헌법은 이제 전문하고 앞전자를 쓰겠죠. 전문하고 이제 본문이 13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우연히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요. 남의 나라 헌법 중에는 분량이 연락에 긴 헌법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현대적 삶이 되면서 아까 삶의 기초랄까 가치랄까 이런 거 규정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필요가 늘어나가지고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해야 될 얘기가 많아지고 해야 될 이야기가 많아지고 또 최근의 어떤 변화까지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한정없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은 좀 오래된 헌법들의 경우는 오히려 좀 단촐하죠.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세하게 길게 규정하기도 하고 조금은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규정하기도 하는 이런 뭐 방식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압축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하여튼 전문에는 뭐 유관 역사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요. 전문에서 봐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뭐 읽어보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우선 저 정치사이신 분들께서 한번 꼭 직접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헌법 전문에는 이제 헌법 제정의 어떤 주체가 대한국민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중심에 그 민주공화국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민주공화국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핵심적인 가치, 원리들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제일 사실은 좀 좋아하는 부분은 헌법이 제정된 이유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은 우리들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 권력이 여기에 어긋나는 작용을 하면 우리 주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연히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안전, 자유, 행복을 향유할 어떤 자연적인 지위에 있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전문이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건 이제 헌법의 이념 같은 거, 가치를 제시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안전만 하더라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뭐 세월호 얘기만이 아니라 곳곳에 여전히 뭐 운수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고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안전이라는 게 꼭 그런 세월호 참사 같은 것만 안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안전도 좀 폭넓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아까 생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안전과 관련된 것이죠. 국가가 왜 마음껏 그 생수를 마음대로 사서 먹고 판매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안전하게 우리 먹거리들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안전이란 단어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그 넓은 의미의 안전으로 새겨도 아무 이상 없는 거죠. 뭐 기본적인 거죠. 자살을 너무 많이 하면 안전하지 못한 사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도 항구적으로 영원히 확보해야 될 안전이라는 측면, 헌법 전문에서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불감정, 그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이미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헌법 원칙이 준수되고 지켜지는 사회라면 지금보다 훨씬 산업재해가 줄어야 된다. 이런 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전과 관련되어져서 국가의 특별한 의무를 또 규정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36조 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을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조항들이 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35조도 뭐 관련이 되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일종의 환경권인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그냥 원칙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동안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입법 활동도 하고 행정 활동들을 해왔는가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미세먼지가 촛불 집회 탓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서 무슨 마스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1년 연중 무휴로 그냥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그럼 미세먼지가 많다. 이거는 한마디로 거칠게 얘기하면 국가 탓이다. 맞습니까? 뭐 극단적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국가의 책임도 일정 부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거를 국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35조 1항했다면 노력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노력을 제대로 안 했거나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뭐 때문인지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이를테면 뭐
화석 연료를 떼는 뭐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이다 하면 그거를 산업 구조로 개편하는 게 국가의 의무죠. 책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미세먼지는 국가 탓이다. OX로 간단히 한다면 우리 너무 그렇게 뭐 OX로 하고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주관적 생각은 국가가 그것을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그런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좀 못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에너지 수급과 관련되어져서 원전 문제, 그건 좀 더 확대된 미세먼지로 좀 축소해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다음에 뭐 경유차가 문제라면 그렇죠. 경유차 문제에서부터 자동차를 위해 관련된 국가 정책들이 과연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에 기초해서 입안되고 시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많은 시민들이 저는 어떤 답답함 때문에 이렇게 거칠게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이렇게 뭐 기대가 없는 탓일지도 모르지만 그 자기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를 국가의 역할 또 국가의 기능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이 사고가 많이 부족하다. 예, 그게 우리가 헌법 교육이 아까 부족하다는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다. 오늘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헌법에 이런 조문이 있고 우리가 그런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우리 김정철 교수님한테 헌법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뭐 짧게든 아니면 체계적이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미세먼지가 많으면 일단 박근혜를 생각하거나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1차적으로는 오히려 국회를 생각을 해요. 국회.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시면. 그렇죠. 안전. 자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유는 인간이 뭐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자유지 않겠습니까? 뭐뭐로부터의 자유. 예. 억압이나 뭐 이런 모든 것, 뭐 통제로부터 자유고 1차적으로는 국가가 공동체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일구수 일투족을 아무래도 뭐 헌법에 근거한 것이든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될 텐데 1차적으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죠. 국가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침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공동체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될 자유의 어떤 제한은 가능하지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것들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뭐 이것도 헌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거 보면요.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위헌적으로 제한당하는 경우도 있죠. 이를테면 탈북자들이 그런데 탈북자들이 하나원 나오면은 어디 가서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막 강제로 보내요. 포항, 막 목포, 광주 이런 식으로 임대 아파트를 매개로 해가지고. 근데 임대 아파트 받지 않으려면 아무데 가서 살아도 되는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반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국가가 개입하고 뭐 통제하고 규제하고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인가 하는 의문도 좀 생기는데요. 금방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탈북자들의 경우 이제 거주할 기본 그런 어떤 기반들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해준 지정해주는데 가서 사실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들이라는 것이 그냥 그 자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물적인 어떤 조건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어 왔거든요. 아니 뭐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노력해서 돈을 많이 안 벌어놓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서 생활 못하는 거 아니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아니냐, 개인 책임으로 다 돌려버리는데 사실은 개인 책임으로 져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탈북자들의 경우 어떻게
그 물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정해 주는 데를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 너 그럼 너 그 국가가 안 해준 데 가려면 너 마음대로 가서 살아. 노숙해 그러면 노숙할 자유밖에 안 되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그래서 국가가 해줘야 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실질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자기가 원하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물적인 제도적인 어떤 그 조건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자유라는 게 뭐뭐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뭐 할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거네요. 헌법.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이제 헌법적인 이제 지금 논쟁거리입니다. 사실은 그 자유의 본질을 아무런 방해나 간섭이 없는 그런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조건의 성취를 공동체나 사회나 그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결부된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논쟁거리죠.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자유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소극적으로 간섭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되어 왔죠. 그게 통용되던 시대는 제 생각에는 왕이 막 사라졌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세금도 내는데 기껏해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시민들을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자유롭게 하는 정도면 1년에 400조나 쓰고 그다음 공기업 포함하면 1년에 700조 쓴대요. 와, 그런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국가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의문도 생기는데. 너무나 당연하신 그 의문이시고요. 우리 헌법은 그런 것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굉장히 그 선진적이고 모범이 되는 헌법입니다. 세계적으로도요? 세계적으로도요. 예를 들자면 그런 뭐 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한 부분들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권리들을 개인에게 부여해주는 그런 조문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거주 이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인 어떤 수단을 취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 우리 헌법 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해주고 국가는 이런 권리 실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이게 체계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의제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또 조항은 우리 헌법 34조인데요. 34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아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실현이 안 되는 상태, 돈이 없어서 비인간적인 상태죠. 그거는 그 자유가 있다고 한들 그거는 다 유명무실한 자유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그런 자유뿐만 아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고 국가는 그에 대해서 반대로 그것을 보장해야 될 의무를 줘. 그래서 사회보장이나 보장 급부들을 해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자유가 개인의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권리로서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김종철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대목은 헌법 제정권자들인 우리 대한민국 대한 국민이 나만이 아니라 저도 그 마음에 들어요. 우리 자손. 이거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썼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죠. 실제로 진짜 자기 자식이 있거나 뭐 어떤 분은 손주도 있거나 하여튼 그래서 말씀. 자손까지 가실 필요 없고 이걸 우리들이라고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가 더불어서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손. 이때 얘기하는 안전, 자유, 행복이라는 거 흔히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전, 자유, 행복과 틀리지 않다. 그걸 그냥 압축적으로
대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안전자유 행복인 것이죠. 모든 것 우리가 24시간 생활하면서 누려야 할 모든 그런 권리나 이익 그걸 총칭해서 안전자유 행복이라 표현해 놓은 겁니다. 또 연동돼 있는 거네요. 다 연계돼 있는 겁니다. 안전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행복하고 다 그건 서로 연계돼 있는 구속돼 있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김남주 씨의 뭐 그런 거 있어요. 만인을 위해 일할 때 나는 자유 뭐 이런 거 그런 그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그런 것마저도 자기의 선택인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양심범으로 감옥에 갔을 때 자유를 느낀다면 그 선택, 자기의 어떤 그 일신적인 어떤 구속을 받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의 어떤 발전이나 헌법 정신의 실현에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렇더라도 것이죠.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네요. 달라질 수가 없죠. 달리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분열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면 안전자유 행복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것 역시 안 걸리는 문제가 없겠네요. 다 걸린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이건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이 초래된 데는 뭐 개인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보여야 되지만 국가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익숙한 게요. 헌법 질서, 헌법 가치와 관련해서 박근혜 씨가 5년 단임인데 뭐 아버지도 18년 했으니까 나도 몇 년 더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누구나 다 그때는 정말 99.9%가 반대하고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얘기할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임기도 중요하지만 헌법학자로서는 안전자유 행복이 더 중요한 거죠. 이건 가치고 이건 수단이고 이런 거죠. 아니, 그렇죠. 그 부분만저도 지금 말씀하신 예로 들어 대통령이 왜 장기 집권이나 독재를 해서는 안 되느냐. 그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장기 집권이나 독재를 한다라는 것은 그게 사적으로 국가 권력이 오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적 목적으로 이익으로 이번 게이트에서 보여지듯이 국가 권력이 사용되어지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자원이 그리고 기회가 상실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도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전자유 행복은 최대한 풍부하게 해석하고 상상해야 될 가치네요. 사실은 그것들을 더 구체화해 놓은 게 아까 제가 예를 든 우리 헌법 제2장에 있는 국민의 권리들인 것이죠. 안전자유 행복을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 실생활의 각 영역들에 구체화시켜 놓은 것들이 그 인권들인 것입니다. 10조부터 37조까지. 10조부터 37조까지 있는 그 개별적 인권들 혹은 조금 포괄적인 인권들이 안전, 자유, 행복을 더 구체화시켜 놓은 것들이에요. 그걸 더 구체화시키는 입법들이 풍부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또 있는 법률들도 오히려 그 정신이 역행해서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자면 뭐 집시법 같은 경우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21조 1항에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더 안전하고 확고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있어야 할 법률인데 오히려 그것들을 굉장히 축소시키기 위한 방향을 작동하잖아요. 게다가 그 2항에 허가제로 안 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하위법을 아니 사실상이 아니라 허가제잖아요. 허가라는 말을 안 쓴다. 이제 저희들이 그 법률가적인 기교로 이야기하자면 허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고 허용. 신고제하고 사실 그 집회 금지 통고하고 이렇게 결부되어 가지고 사실상 허가제로 사실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전공 교수시죠. 김종철 교수님과 함께한 헌법의 이해 제1부를 들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제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3가지나 많습니다. 첫 번째,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에 가셔서 구독하기를 신청해 주시고요. 두 번째,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희 이 주옥 같은 콘텐츠들이 좋아요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후기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3종 세트 부탁해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